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9강 사림의 대두와 붕당정치의 승리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림의 대두, 그리고 한 가지는 붕당정치의 승립이 되겠죠. 그럼 사림이 무엇이고 또한 붕당정치란 것은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갖다가 살펴보게 될 건데, 먼저 사림의 대두를 갖다가 보기 전에 고려 말 등장했던 개혁의 핵심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진사대부부터 봅시다. 고려 말에 조선궁국의 핵심 세력이 두 세력이 있었죠. 하나가 신흥무인 세력이 있었고 하나가 신진사대부가 있는데, 이 신진사대부는 개혁의 방향을 두고, 즉 고려라는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급진사대부, 하나가 옹건사대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급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 옹건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였죠. 그런데 이 급진사대부가 조선시대로 오면은 뭐라고 불리냐면 관학파라 부릅니다. 관학파. 초기에 권력을 잡았던 세력이 바로 이 급진사대부고, 이들이 조선시대 때 관학파라 불리우고 이후 훈구파라고도 불리게 되었던 세력이 이 급진사대부가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옹건사대부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사림파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집권했던 시기를 보면 이 관학파와 훈구파가 집권했던 시기는 15세기경에 집권을 하게 됩니다. 15세기경에 집권을 했다면 이 사림파 같은 경우는 16세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집권했던 세력이 이 사림파가 되겠습니다. 주로 관학파들은 중앙집권이라든지 그리고 부국 강병을 갖다가 주장을 했다면, 이에 비해서 사림파들은 원래 향촌을 지방을 갖다 근간으로 해서 성장한 세력이죠. 그래서 이 세력들은 향촌 자치와 그리고 성리학을 토대로 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왕도 정치를 갖다가 중요시했던 세력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이 세력들은 대지주를 갖다가 형성했던 것에 비해서 이 사림파들은 주로 중소지주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세력이 되겠더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성격상의 차이점을 보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림이 언제 등장하고 붕당정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조선 전기의 왕위 변천 과정을 갖다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조선 왕위 변천 과정을 갖다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정, 세, 문, 단, 세, 다음에 예, 성. 보통 여기까지를 조선 초기라 부릅니다. 다음이 연, 조금씩 넓혀 적겠습니다. 연중, 인, 명, 그리고 선.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를 다시 조선 정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조선 정기와 조선 후기로 나눌 때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눕니다. 1529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워낙 사회가 임진왜란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이전 사회를 조선 전기, 이후를 조선 후기,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사림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조선을 건국하는데 핵심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는 개혁의 방향을 두고 하나가 급진사대부가 되고 하나가 옹건사대부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초기에 권력을 장악했던 당은 바로 이 급진사대부가 권력을 잡죠. 이 급진사대부들을 갖다가
우리는 조선시대 때 뭐라 부르냐면 초기의 세력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관학파. 뭐라 부른다고? 관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관학파들 중에 세조가 계유정난을 통해서 단종을 갖다가 제거하고 왕이 오르죠. 이때 계유정난을 갖다가 일으키고 나서 왕위를 오르는데 관학파들 중에서 도움을 많이 줬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이들을 갖다가 일부 관학파들 중에서 세조가 왕이 오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 이 세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훈구파라 부릅니다. 훈구파. 그리고 이 훈구파들이 이 세조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훈구파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갖다가 부여를 하면서 이 훈구파들이 절대적인 점점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이 성종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런데 성종이 직접 나서서 신하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모습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들을 견제할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견제할 세력들이 필요했고, 그에 이 성종이 지방에서 우진양성에 힘쓰면서 조용히 있던 그 세력들, 비슷한 세력들, 바로 옹건사대부를 갖다가 중앙으로 기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옹건사대부들이 드디어 이 성종 때 중앙으로, 지금 보시면 좀 더 적겠습니다. 중앙으로 진출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들을 갖다가 바로 뭐라 부르냐면 살인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라 부른다고? 살인파라고 부르는 거죠. 특히 이 살인파들은 주로 중앙 관직에 어떤 기구에 주로 등용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삼사라는 언론 기구를 통해서 주로 훈구 세력을 갖다가 여러 가지 비리, 부정들을 갖다가 삼사라는 언론 기구를 통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 훈구와 살인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던 그런 시기가 되겠죠. 하지만 훈구들이 이 살인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이 성종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성종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즉 언제부터? 연산군 시기부터 명종 때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이제 살인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바로 발생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사화라 부릅니다. 사화. 말 그대로 살인들이 커다란 화를 갖다가 입었다는 겁니다.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발생한 사화가 대표적인 게 총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순서를 갖다 보게 되면, 자, 이 순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사화냐? 첫 번째가 무오사화. 무오사화. 다음이 무슨 사화냐면 갑자사화. 그 다음이 기묘사화. 기묘사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사사화.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사화가 4차례에 발생하게 되는데, 무오사화는 연산군 시기 때, 갑자사화도 연산군 시기 때, 그리고 기묘사화는 중종 때, 그리고 을사사화는 명종 때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순서도 중요하고, 특히 이 사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무오사화. 갑자사화는 패비 윤씨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 기묘사화는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정책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 다음에 을사사화는 왕의 외척 간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화가 을사사화. 그러면 각각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김종직의 조이 제문은 김종직은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살인의 대부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산군의 아버지 이 성종이 돌아가시는데 이때 훈구파의 그냥 설명을 조금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훈구파의 인물 중에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성종이 돌아가셨을 때 상복을 입지 않고 술을 갖다가 마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사초에다가 작성을 사초가 뭐냐면 나중에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있죠. 그런 실록을 적는데 토대가 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살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김일손이가 이것을 갖다가 적었고 이후 이 이극돈이가 이것을 갖다가 없애달라 했는데 끝내 이 김일손이 없애지 않자 이 이극돈이 이 사초를 갖다 없애려고 하던 과정 중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김종직이 적은 이 조이제문이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조이제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연산군이나 성종의 아버지였던 혹은 할아버지였던 세조가 왕이 찬탈하는 과정을 부정한 그러니까 이 왕의 정통성 자체를 갖다가 부정해 버렸던 거죠. 이 살인 세력적 특히 이 김종직이가 적었던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었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연산군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일어난 사화가 첫 번째 무오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중 되면 김종직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했죠. 근데 김종직의 무덤을 다시 꺼내가지고 시체를 꺼내서 다시금 목을 치는 부관 참시를 갖다가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이때 많은 살인들이 피해를 갖다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무오사화 원인은 김종직의 조의제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화는 패비윤씨 사건인데 패비윤씨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참고로 이거는 이극돈과 누구와의 갈등? 김일손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발견되냐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견돼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던 사건. 패비윤씨 사건은 성종의 부인이 바로 윤씨죠. 그리고 연산군의 엄마가 바로 또 누구냐면 이 윤씨입니다. 근데 윤씨가 사약을 먹고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연산군은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또한 어릴 때 엄마를 무척 그리워했죠. 근데 연산군이 워낙 폭군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이 윤씨 즉 연산군의 어머니의 죽음을 갖다가 연산군에게 잘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윤씨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를 갖다가 연산군이 알고 나서 대대적인 살인들이 또 이때 윤씨가 사약을 먹을 때 많은 일조를 했던 게 또 살인파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은 피해를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살인 때 피해를 보는데 이걸 갑자사화라 부르는데 이때 사실은 살인파만 크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훈구 세력들도 많은 피해를 봤던 것이 갑자사화입니다. 그래서 갑자사화의 원인은 패비윤씨 사건이 원인이 되는데 워낙 이 연산군이 폭정을 임살자 이때 이 연산군을 몰아나는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종반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종반정 이것도 누가 그런데 주도해서 일으켰냐면은 바로 훈구파 세력들이 주도해서 일으켰던 것이 중종반정입니다. 그리고 이 훈구파 세력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종이 왕에 오르고 나서도 이 훈구파 세력들이 득세하게 되던 거죠. 그러자 또 훈구파 세력들이 이 중종이 이 훈구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대대적으로 살인들을 갖다가 등용하게 되는데 이때 등용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선생님 이게 조광이라는데 조광조가 되겠죠. 이 조광조를 갖다가 등용하게 되는데 이 조광조가 너무 가감하게 개혁을 하면서 훈구 세력과 엄청난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종종 시험에 예시로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의 사례로는 혈량과를 갖다가 실시한다든지, 혈량과 실시, 명칭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혈량과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 시험 없이 살인파들을 갖다가 등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살인 세력들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등용을 하고, 특히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훈삭제입니다. 위훈삭제. 용어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훈삭제. 위훈삭제. 가짜 공이 있는 것을 삭제된다. 그러니까 그때 중종 반정 때 훈구 세력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공이 없는데 공이 있는 것처럼 조작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보는 훈구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공이 있는 훈구파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야 된다. 이게 바로 위훈삭제입니다. 그러니까 훈구파들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개혁 정책 중에 하나가 소격서 등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도교 행사인데, 소격서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 이런 개혁을 실시했던 게 바로 이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훈구파들을 갖다 계속해서 압박하니까, 또한 중종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광조가 너무 개혁에 가감하게 하면서 훈구파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다 보니 이 조광조와의 이 중종이 조금 이제 힘들어하게 됐던 거죠. 그런 중에 어떤 사건이 바로 발생을 하게 되면 주초위왕이라 해가지고 조씨가 왕이 된다는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고, 이를 계기로 조광조 세력들을 제거하게 되고, 또한 조광조를 따랐던 많은 살인들이 제거되었던 사건이 기묘사화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이 이 기묘사화의 원인이었다. 다음으로 을사사화인데, 을사사화는 왕의 외척간 갈등이다. 외척은 뭘 말하면 외가 쪽 친척들을 갖다가 말하는데, 즉 이때 보면 위에도 보다시피 명종의 외척과 그리고 인종의 외척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명종의 외척을 윤형원 일파라고, 아마 사료 같은데 이렇게 나와서 적어주는 겁니다. 윤형원 일파에 해당되고, 인종의 외척을 갖다가 윤임일파라고 부릅니다. 윤임일파라 부르는데, 이때 명종의 외척과 인종의 외척들 간에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던 과정 속에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 이 명종 외척이 권력을 장악하고 인종 외척들이 대대적인 숙청을 다했는데, 이때 살인 세력들이 또 인종 이 외척 쪽에 윤임 일파 쪽에 줄을 갖다가 잘못 써가지고 대대적인 제거가 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무오사화, 합자사화, 그리고 기묘 을사사화를 거치면서 엄청난 살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다시 지방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살인들이 다시 지방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언제 때 권력을 잡게 되냐면 바로 이 선조 때 드디어 누가 사림이 정권을 갖다가 장악하게 되는데, 그럼 뭘 통해서 정권을 갖다가 잡게 되느냐? 대표적인 게 서원 그리고 향약을 통해서 지방에서 힘을 키웠던 겁니다. 그러면 서원은 무엇이고 향약은 무엇이냐?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원은 주세봉이라는 사람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입니다. 백운동 서원이란 것이 우리나라 최초 서원입니다. 최초 서원인데, 이 서원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서당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로 유학자들 중에서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른 그런 유학자들을 갖다가 제사 지내고, 또한 여기에 양반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여기서 이제 양반의 자제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은 양반들이 모이니까 여기서 서로 간에 의견도 나누고 이런 것이죠. 근데 핵심은
뭐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이런 유학자들,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르는 유학자를 제사 지내는 곳이고, 여기 백운동서는 누구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면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이란 분 배웠죠? 그래, 안향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든 서원이 백운동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지만 여기 많은 양반들이 모이니까 여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살인들이 지방에서 여론을 갖다가 형성하고, 오늘날에도 여론이 매우 중요하죠.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핵심 기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서원이고, 이후 이 백운동 서원이 나중에 이황의 근위를 갖다가 해서 사액서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액서원. 사액서원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면책특권, 면세특권을 가진 서원을 사액서원이라는데, 이 이황의 근위를 받아서 이 백운동서원 이름이 보수서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지방에서 이 서원을 통해서 힘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 향약인데, 향약은 무엇이냐면 지방에서 이거라 보면 됩니다. 향촌 규약, 향촌에서 지켜야 될 규칙과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언제 때부터 만들었냐면 중종 때 조금 전에 봤다시피 조광조의 근위를 받아서 만들어지고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촌 규칙이 그런데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씨를 갖다 농촌 같으면 뭐 작물을 씨를 갖다가 언제 뿌리냐, 사실은 3월달 뿌리는 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칙을 4월달에 뿌리라고 하면 무조건 4월달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맷찜질을 갖다가 당하게 되거나, 혹은 이것이 상당히 객관적이 못하고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 지방의 살인들이 자기 멋대로 혹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 향촌 규칙, 즉 향약을 갖다가 제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향약이 이후 지방 살인들이 어디에서, 향촌에서 농민 지배를 갖다가 강화시키는데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 되었던 거죠. 사회 풍속을 교화시킨다, 혹은 승리학적 질서를 올바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별별 주관적인 성격의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을 지배하는, 그래서 수령들도 이제는 이 향약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규칙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 점점 세를 키운 살인들이 드디어 선조 때 이르게 되면 정권을 갖다가 장악하게 되더란 겁니다. 그런데 정권을 장악한 이 살인들이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바로 이 사건으로 해서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이 있는데, 인사권을 가진 관직입니다. 그 높은 관직은 아닌데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관직을 갖다 가진 이 이조전랑 임명권 문제를 두고 살림이 드디어 분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살림이 이렇게 살림 대 살림으로 분화되게 되는데, 이렇게 살림과 살림이 분화되어서 이루어지는 정치 형태를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붕당 정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사화는 웅구 대 누구 간의 갈등이다. 지금 보다시피 이 사화는 웅구 대 살인파 간의 갈등이 사화라면, 붕당 정치는 살인 대 살인 간의 갈등이 바로 이 붕당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때 이 붕당 정치는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냐면, 초기 붕당은 서인과 그리고 동인으로 분열되게 되죠. 왜? 이것 때문에 이조전랑 임명권 문제를 내서 초기 서인과 동인으로 분열되게 되는데, 초기 권력을 장악했던 당은 동인입니다. 서인은 기성살인입니다. 기성살인,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던 살인이고, 또한 이쪽은 동인은 신진살인입니다. 신진살인,
사림입니다. 또한 이쪽은 동인은 이때 다수당입니다. 신진사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서인 세력들은 소수정당. 또한 이쪽을 대표하는 인물은, 그리고 이쪽을 따르는 학파는 주로, 죄송합니다. 화면 넘어가겠네. 이익이나 혹은 성혼이라는 사람의 학풍을 따르는 계열. 이에 비해서 동인은 주로 들어보셨죠? 이황, 조식, 이황 그리고 조식을 따르는 계열입니다. 그런데 누가 초기에 권력을 잡았냐면 바로 이 동인 세력이 권력을 잡았던 거죠. 근데 왜 이쪽을 동인이라고 부르냐면 궁궐을 보통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논다고 이 신진 사람들이 궁궐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오른쪽에 많이 거주했답니다. 그에 비해서 기승 사람들이 주로 궁궐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동인, 서인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다시 이 동인이 또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남인과 그리고 북인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나뉘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냐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정여림 모반 사건과 그리고 정철의 근저의 문제가 원인이 돼가지고, 참고로 이 정여림 모반 사건은 이 정여림이라는 사람이 서인이었는데 동인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서인이 얼마나 이 정여림이가 싫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여림이를 갖다가 반란을 일으킨다는 그러한 모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 정철이 이후 재판을 하는 중에 이 다음 왕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음 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을 근저의라고 하는데, 이런 정철이 이런 논의 과정 속에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하는 과정 속에 이 정철을 갖다 이제 선조에 미움을 쌓아가지고 엄청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 서인 세력들이 쫓기게 된 거죠.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정철이라든지 서인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강경파와 동인이, 강경파와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강경파와 뭐라 해야 되겠죠? 강경파와 그리고 이 반대 단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강경파와 비강경파, 온건파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때 강경 세력이었던 게 북인, 그리고 온건 세력들이 남인입니다. 북인 세력들은 정철을 죽여야 된다. 이에 비해서 남인 세력들은 유배 정도만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북인 세력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북인 세력들이 권력, 강경파를 갖다가 장악하게 되고 남인 세력들이 권력을 갖다가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인 세력은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던 상황인데, 초기에는 남인이 권력을 잡았다가 북인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 북인의 근위를 갖다가 북인들의 힘을 입어가지고 왕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강해군입니다. 누구다? 북인들이 이 근위를 받아서 왕이 오른 분이 강해군이죠. 참고로 이때는 누가? 선조 때 이렇게 붕당 정치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붕당이 이렇게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더라.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성리학에 대해서 잠깐 정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 한 가지만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익이나 지금 보시면 혹은 이익이라고 선생님이 적었는데 이익가 되겠죠. 이익입니다. 이 한 가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익이라고 적었는데 이익가 되겠습니다. 이와 성원인데, 이때
이 살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또한 이들의 기본적 바탕이 되었던 학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분이 이 두 분이란 거죠. 이이와 그리고 이황이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발달, 성리학의 발달. 크게 두 분이 있다고 했죠. 한 분이 이황, 그죠? 이황. 그리고 한 분이 계속 선생님이 왜 이걸 하냐면, 학교에 수업을 할 때 지금 실학을 갖다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입에 이익이 붙어가지고 이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황하고 이이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은 사상적으로 주로 이상적 세계관을 갖다가 주로 연구했던 분이고, 이이 같은 경우는 주로 현실적이면서도 개혁적 성향을 가졌던 분이 이이가 되겠죠. 이쪽은 이황은 주로 이를 갖다가 강조했던 분, 이를 갖다가 강조했는데 이이는 이렇게 되겠죠. 이를 갖다가 강조했던 분. 그리고 이이 같은 경우는 기를 갖다가 강조했던 분. 기 같은 경우는 그죠? 이를 강조했던 분. 이렇게 되고, 또한 대표적인 책으로는 성학 10도. 이황은 이 책은 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황은 10도. 여기서 이는 성학 집이요. 성학 집이요. 이렇게 되는데, 성학 10도는 군주가 지켜야 될 10가지 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학 집요는 신하가 군주를 갖다가 잘 보살펴야 될 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은 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주로 이황은 동인 계열이고 이는 서인 계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본의 성리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분, 이런 것들 정도.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10만 양병설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10만 양병설, 이런 것들을 주장하신 분. 그래서 이때 성리학도 이 살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크게 발전을 하였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시간이 좀 흘렀죠. 그래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가라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내용인지. 갑자년 봄에 모르는 내용입니다.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겼다. 그리고 이때 신하를 모두 대역죄로 죽이고 이후 8종까지 연좌시켜 다 죽였다. 어머니, 이거는 물론 지금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화를 봤기 때문에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패비 윤씨 사건과 연관성이 있겠죠. 이걸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화가 지금 보시면 바로 갑자사화라고 있습니다. 그죠? 갑자사화. 언제 때 일어났다고 했죠?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쭉 읽었습니다. 근데 자,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지금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보니, 자,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원인이 돼서 일어났던 사화는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무오사화 역시 연산군 때 일어난 사건이 되겠죠. 다음, 정유년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 대윤이니 소윤이니 이런 말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이걸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윤형원 계열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대윤이라 부르고, 다음에 이쪽 윤인 일파를 갖다가 소윤이라 부르는데, 즉 왕의 외척들 간의 갈등으로 일어난 사건, 이거는 을사사화가 되겠죠.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광조가 혈량가를 스쳐, 바로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종 때 일어난 사건인데 순서로 보면 모사화가 연산군, 중종, 명종인데 연산군 때는 모사화가 먼저 났죠. 그래서 답은 나가 그리고 라다 이렇게 되겠죠. 나가 라다. 그럼 라가 나다가 있는 게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사원 등의 아래기를 전국공시 책본된 지 오래되었지만 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읽어봅시다. 대주의 총신도 많이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중에서 반정돼 뚜렷한 공을 세우지 못하는 이거는 위훈삭제 가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더란 겁니다. 위훈삭제해야 된다. 가짜 공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혜택을 빼앗아야 된다. 이게 바로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중지 중에 하나였던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무슨 사화의 원인이 됐던 것이다? 바로 기묘사화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에요. 기묘사화. 중종 때 있었던 일. 그리고 김의원, 심의원 두 당이 원수처럼 서로 공격하였다. 당초 심의겸이 김의원을 비방하자 김의원도 심의겸을 비판하여 각기 붕당으로 나뉘었다. 이거는 붕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붕당이 만들어지고 기묘사화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대표적으로 을사사화가 있죠. 그죠? 을사사화가 있더라. 그럼 을사사화와 연관성 있는 것은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유님이 제거됐다. 이게 을사사화와 연관성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런데 나머지 내용을 보면 조의제문 이거는 조의제문 또 나왔죠. 모사화 그죠.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이거는 영조 때 일입니다. 한참 뒤인 조선 후기 때 일이 되겠고 다음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황국이 발생했다. 이건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숙종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패비윤씨 사사사건 패비윤씨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무슨 사화와 연관성이 있겠다? 이거는 두 번째 사화 바로 갑자사화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9강 사림의 대두와 그리고 붕당정치에 대해서 거의 40분에 이르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